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종만이고 올해 75살입니다. 평생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아들 둘을 키웠어요. 작은 철강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40년간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저는 큰아들 준석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설날 손주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할아버지 냄새나요. 그리고 며느리 윤희가 웃었습니다. 5일 뒤 저는 300억 원으로 처절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29일 설날 아침이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목욕을 했습니다. 오늘은 설날이니까 깨끗하게 해야지.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비누로 온몸을 3번 씻었어요. 머리도 감고 면도도 했습니다. 면도날이 살갗을 스치는 느낌이 조심스러웠어요. 귀밑머리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코털도 다듬었어요. 오늘은 명절이니까 손주들이 좋아할 거야.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봤습니다. 75살 노인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구분 등 처진 턱살. 하지만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나니 좀 나아 보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좋은 날이야. 옷장을 열었어요. 제일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사준 정장이었어요. 여보, 이거 입으면 멋있어 보일까? 돌아가신 아내 영정사진에 대고 물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회색 정장에 하얀 셔츠, 빨간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그런 대로 괜찮네. 구두도 닦았습니다. 구두약을 발라 광을 냈어요. 손수건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세배돈도 챙겼어요. 큰 손주 지훈이와 작은 손주 지아에게 줄 돈. 각각 10만 원씩 준비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겠지. 오전 8시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좀 춥네.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 가시게요? 강남구 도곡동 롯데캐슬 아파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설날 아침 풍경이 지나갔어요. 한산한 거리, 문 닫은 가게들, 가끔씩 지나가는 차들. 다들 가족들이랑 모여 있겠지. 30분쯤 달렸을까요? 큰아들 준석이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35평 아파트. 10년 전에 제가 15억 원을 보태줘서 산 집이었어요. 당시 준석이가 결혼하면서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보탰었죠. 그때 내가 회사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았었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7,800원입니다. 여기요. 10,000원을 주고 거스름돈은 받지 않았어요. 명절인데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주들 보면 뭐라고 해줄까? 많이 컸을 텐데. 딩동. 12층에 도착했습니다. 1203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누구세요? 며느리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아버지. 아내. 잠깐만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윤희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윤희야. 설날 잘 지내자. 네, 들어오세요. 현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음식 냄새. 아마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나 봅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큰아들 준석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준석아. 앉으세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차례상 준비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떡국 그릇 4개, 전 몇 가지, 과일 조금. 생각보다 소박하네. 3년 전 아내가 살아계셨을 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차례상이 풍성했었어요. 20가지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었죠. 불고기, 생선구이, 전 여러 종류, 나물, 김치, 떡국, 식혜, 과일. 하지만 지금은 간소했습니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들 하나 보지. 며느리 윤희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아버님, 차라도 드릴게요. 아, 괜찮아. 물만 주면 돼. 네. 윤희가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애들은? 방에 있어요. 지훈이, 지아야. 할아버지 오셨어.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두 손주가 나왔습니다. 지훈이 8세와 지아 6세. 할아버지.
오, 우리 지훈이, 지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주들을 안아주려 했어요.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멈칫했어요. 몸을 살짝 뒤로 빼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지훈아, 왜 그래? 할아버지 냄새나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한테서 이상한 냄새나요. 지훈이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코를 손으로 막으며요. 냄새? 할아버지가 아침에 깨끗이 씻었는데 그래도 냄새나요. 꼰대 냄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제가 말하려는 순간 며느리 윤희가 웃었습니다. 푸앗.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웃음소리는 분명히 들렸어요. 윤희야. 아, 죄송해요, 아버님. 윤희는 웃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지훈이가 워낙 솔직해서. 아이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님, 요즘 노인 냄새라는 게 있대요. 노인 냄새? 네, 피지에서 나오는 거라던데. 나이 드시면 자연스러운 거래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며느리의 말투는 너무나 가벼웠어요. 마치 별것 아닌 일처럼. 큰아들 준석이도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훈아, 할아버지한테 가서 세배해. 윤희가 지훈이를 떠밀었습니다. 싫어요. 냄새 나는데. 에이, 지훈아. 그래도 세배는 해야지. 세배돈 받아야지. 에이. 지훈이는 마지못해 제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코를 계속 막고 있었습니다. 저와 최소 1m는 거리를 두고 서서 대충 고개만 숙였다가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세배 받으세요. 그래. 고맙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세배돈 봉투를 꺼냈어요.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 지훈이가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받자마자 재빨리 방으로 뛰어갔어요. 에이, 할아버지 손 만져서 내 손도 냄새나. 복도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윤희와 아들 준석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푸앗. 진짜 지훈이는 솔직하네, 하하.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준석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오빠. 아버님 들으시면 어떡해. 괜찮아. 아버지도 아시잖아. 나이 드시면 어쩔 수 없는 거.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작은 손녀 지아도 절을 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코를 막고 거리를 두고 대충 절만 하고 세배돈을 받자마자 도망가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차례를 지냈습니다. 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떡국을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은 저와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았어요. 지훈아, 지아야, 이리 와서 할아버지랑 같이 먹자. 싫어요. 지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냄새나요. 윤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애들이 그냥 방에서 먹게 해주세요. 요즘 애들이 워낙.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저는 거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손주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아들 내외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지 목욕 좀 자주 시켜드려야 할 것 같아. 며느리 윤희의 목소리였어요. 왜? 아들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아까 지훈이 말 들었잖아. 냄새 난다고. 아, 그거. 오빠 진짜 노인 냄새 심해. 특히 침실에 들어가시면 이불에 밴다니까. 그래? 그럼 어떡하지? 목욕탕 자주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아니면. 윤희는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요양원 알아볼까? 요양원? 응. 아버지 혼자 목욕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 요양원 가시면 케어도 받으시고. 하지만 아버지가 싫어하실 텐데. 오빠, 우리도 생각해야지. 지훈이랑 지아도 할아버지 피하잖아. 이거 교육상 안 좋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재산도 있잖아. 요양원 가시면 관리도 편하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산이라고? 오후 2시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75살의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피부, 처진 살, 나이든 눈. 내가 냄새가 나나? 코를 킁킁 맡아봤어요. 특별한 냄새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말했으니까 정말 냄새가 나는 건가? 세면대에서 비누를 꺼냈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거품이 하얗게 일었습니다. 물로 헹궜어요. 다시 비누칠을 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이 빨갛게 됐어요. 냄새를 없애야 해. 얼굴도 씻었습니다. 찬물로 여러 번 씻었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 이제 괜찮을까? 화장실을 나왔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얼굴이 좀 괜찮으세요? 그래, 그냥 좀 씻었어. 오후 3시쯤 저는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벌써 가세요? 그래. 집에 볼 일이 있어서. 그럼 조심히 가세요. 아들은 문 앞까지 배웅도 하지 않았어요. 손주들은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눈물이 났어요. 냄새난다. 요양원. 재산.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층에 내려와 아파트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송파구 방이동이요. 제가 사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설날 오후의 거리.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만 이런 건가?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3년 전 아내가 떠나고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거실에 아내 영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떡하지?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나를 피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냄새난다고. 내가 냄새난대. 여보, 나 정말 냄새가 나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욕실로 갔어요. 욕조에 물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물이 욕조를 채웠어요. 옷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비누를 꺼냈어요. 온몸을 문질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품이 하얗게 일었어요. 냄새를 없애야 해. 네 번째, 다섯 번째. 피부가 빨갛게 됐습니다. 물로 헹궜어요. 다시 비누칠을 했습니다. 더 깨끗하게. 1시간을 씻었습니다. 욕조를 나왔을 때 피부는 벗겨질 것처럼 따가웠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빨갛게 된 피부. 이제 괜찮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손주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냄새나요. 며느리의 웃음소리. 푸앗. 아들 내외의 대화. 차라리 요양원 알아볼까? 아버지 재산도 있잖아. 재산. 새벽 3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돌아가시고 난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금고였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0-5-1-8. 큰아들 준석이 생일이었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어요. 박종만 재산 목록. 표지에 적힌 글씨.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서울시 강남구동 빌딩 시세 180억 원. 8층 건물. 1층 편의점 28층 사무실. 연 임대 수익 약 15억 원. 경기도 성남시 공장 부지 시세 85억 원. 3,000평. 현재 임대 중. 월 임대료 5천만 원. 주식 및 예금. 삼성전자 주식 12억 원. 은행 예금 23억 원. 합계 35억 원. 총 재산 약 300억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있었구나. 저는 40년간 철강 회사를 운영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공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직원 5명, 작은 기계 몇 대로 시작한 회사였죠. 하지만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하니까 회사가 커졌어요. 직원이 50명이 됐고 공장도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강남에 건물을 샀습니다. 당시 30억 원이었어요. 지금은 180억이 됐습니다. 성남 공장 부지도 10년 전에 샀어요. 당시 2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85억이 됐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걸 꼼꼼히 기록해뒀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고 변호사가 와서 알려줬을 때 깜짝 놀랐었죠. 여보, 당신이 이렇게 잘 관리해뒀었구나. 서류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재산을 아들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그때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재산도 있잖아. 요양원 가시면 관리도 편하고.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재산 때문이었구나. 요양원 보내려는 게. 저는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었어요. 하지만 한 장을 꺼내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유언장 초안. 나 박종만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큰아들 박준석에게는. 펜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냄새나요. 며느리의 웃음. 푸앗.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1월 30일. 저는 병원에 갔어요. 어르신, 어디 불편하십니까? 노인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노인 냄새요? 네, 손주가 냄새 난다고 해서요. 의사의 표정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어르신, 노인 냄새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없앨 수 없나요? 완전히 없애긴 어렵습니다.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피지선에서 나오는 건데요. 의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40대 중반부터 피지선에서 노네날이라는 지방산이 분비됩니다. 이게 산화되면서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자주 씻고 옷을 자주 갈아입고 식습관을 조절하면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애긴.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와 약국에 갔어요. 노인 냄새 제거 비누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일본산인데 효과가 좋대요. 하나에 25,000원입니다. 3개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하루에 3번씩 샤워를 시작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특수 비누로 온몸을 문질렀습니다. 피부가 따갑고 빨개졌지만 계속했어요. 냄새를 없애야 해. 옷도 하루에 3번 갈아입었습니다. 침구도 매일 빨았어요. 이불, 베개, 시트 모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피부가 거칠어졌습니다. 너무 자주 씻어서 피부 보호막이 벗겨진 거예요. 붉은 반점들이 생겼습니다. 체중도 줄었어요. 밥맛이 없었거든요. 68kg이던 체중이 63kg로 줄었습니다. 2월 5일 아들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희 집 좀 오실 수 있으세요? 왜? 얘기 좀 할 게 있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이야기인가? 오후 3시 아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큰아들 준석과 며느리 윤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무슨 일이니?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준석이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네. 아버지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준석아, 나는 아직 건강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아버지, 하지만. 며느리 윤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훈이랑 지아가 할아버지 피해요. 설날에도 봤잖아요. 아이들이 코 막고 방에 숨고. 이게 정상입니까? 윤희야, 그건. 아버님, 요즘 애들은 위생에 민감해요. 할아버지가 오시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네. 지훈이가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한테 말했대요. 할아버지가 냄새 난다고. 선생님이 저희한테 연락까지 왔어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집도 좁아요. 아버님 방까지 들이기엔. 윤희는 거침없이 말을 이었어요. 요양원 가시면 좋잖아요. 식사도 나오고 케어도 받으시고 친구들도 사귀시고. 윤희야, 난. 아버님, 저희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 때문에 부부싸움도 자주 해요. 뭐? 오빤 아버님 모셔야 한다고 하고 전 우리 가족 생각해야 한다고 하고. 이러다 이혼할 것 같아요. 준석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윤희 말도 일리가 있어요. 준석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버지,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그래서 나더러 나가라는 거니? 아버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 너희 마음 다 알겠다. 나는 이제 짐이구나. 냄새나는 짐.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어.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돌아봤어요.
준석이와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미안한 표정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해결됐다는 표정이었어요. 준석아, 내 아버지, 나한테 후회할 일 없니? 네? 나한테 후회할 일 없냐고. 마지막으로 묻는다. 아버지 무슨? 됐어.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준석아, 넌 정말 내 아들이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떡하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나더러 요양원 가래. 냄새난다고. 짐이래.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 준호였어요. 아버지, 형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준호야, 형이 그렇게 나온다면 제가 모셔야죠.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작은 아들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준호야. 아버지, 내일 제가 모시러 갈게요. 짐 싸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다르구나. 그럼 그때 결심했어요. 복수하겠어. 이 냄새나는 몸으로. 다음 날 저는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건물 5층. 법무법인 정의 마이너스 박상민 변호사.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상민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유언장이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건강은 괜찮습니다. 다만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약 300억 원입니다. 박상민 변호사의 펜이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30억이요. 네, 어르신 실례지만 정말 300억이십니까? 네, 여기 재산 목록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강남 빌딩, 성남 공장 부지, 주식. 이게 정말. 네, 평생 모은 돈입니다. 어르신, 상속인이 누구십니까?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 박준석, 작은아들 박준호. 그럼 5,050으로 나누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1원도 주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르신, 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만 최소한만 주세요.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설날에 있었던 일, 손주의 말, 할아버지 냄새나요. 며느리의 웃음, 푸앗,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차라리 요양원 알아볼까? 요양원 가라는 통보. 박상민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노인학대요? 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처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어르신,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려도 될까요? 뭔가요? 큰아드님과 며느리분에 대해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사요? 네, 법적 대응을 위해선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 사무실에 전문 조사팀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해보세요. 비용은 1,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후 2월 10일. 박상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지금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조사 보고서 마이너스 이윤이 36세 며느리. 경제 상태. 명품 쇼핑 최근 1년간 8,500만 원. 에르메스 버킨 백 2,800만 원. 샤넬 가방 1,200만 원. 루이비통 가방 900만 원. 기타 명품 의류 신발 3,600만 원. 신용카드 빚 2,300만 원. 세계 카드사 총합. 최소 결제만 진행 중. 사채 빚 1,500만 원. 불법 대부업체. 이자율 연 30%. SNS 활동 비공개 계정. 인스타그램 계정명 RICHLIFEYON. 팔로워 580명 지인들. 게시글 발췌. 2025.1. 29 설날. 시아버지 진짜 냄새남 키읔키읔키읔. 애들이 코 막음 키읔키읔. 2025.2. 1.
애들이 할아버지 피함. 당연하지 키읔키읔 노인 냄새 쩔어. 2025.2 3. 빨리 요양원 보내고 싶음. 우리 집에 왜 있는 거야? 2025.2 5. 드디어 요양원 가실에 키읔키읔 오늘 통보함. 2025.2 6. 시아버지 재산 300억이래. 대박 키읔키읔키읔. 우리가 상속받으면 강남 부자 되는 거임. 통화 녹취록 2025.2 7. 친구 민경과의 대화. 윤희 언니 드디어 시아버지 나가셨어. 민경 진짜? 어디로? 윤희 요양원 알아보라고 했더니 알아서 나가시더라. 민경 완전 잘 됐다. 윤희 그치? 이제 우리끼리 살 수 있어. 민경 근데 시아버지 재산 많다며? 윤희 응. 300억. 민경 헐. 대박. 윤희 언니 있잖아. 내가 애들한테 할아버지 피하라고 가르쳤거든. 민경응? 왜? 윤희 그래야 쫓아낼 명분이 생기잖아. 애들이 할아버지 피한다. 교육에 안 좋다. 이러면서. 민경호. 완전 계획적이네. 윤희 당연하지. 300억인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어르신. 며느리분이 의도적으로 손주들에게 할아버지를 피하도록 교육했습니다. 그럼 손주가 냄새난다고 한 것도 며느리분이 시킨 것입니다. 녹취록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어요. 스피커에서 며느리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 오시면 코 막아. 알았지? 왜요 엄마? 할아버지가 냄새나. 그러니까 코 막고 피해. 냄새가 나요? 응. 노인 냄새라는 게 있어. 더러운 거야. 그럼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래. 절만하고 세뱃돈 받고 바로 방으로 가.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이 여자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변호사는 추가 서류를 꺼냈어요. 어르신, 그리고 이건 큰아드님에 대한 조사입니다. 조사 보고서 마이너스 박준석 42세, 큰아들. 직장 및 경제 상태. 직장 대한건설 부장. 연봉 1억 2천만 원. 부채. 아파트 대출 5억 원. 신용대출 8천만 원. 자동차 할부 3천만 원. 총 부채 5억 1만 1천만 원. 통화 녹취록 2025.2 10. 직장 동료 김 과장과의 대화. 김 과장 준석아, 우리 아버지 드디어 집 나가셨어? 준석 응. 요양원 가라고 했더니 알아서 나가시더라. 김 과장 잘 됐네. 근데 요양원 비용은? 준석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김 과장 너네 아버지 재산 많다며? 준석 응. 300억 정도. 김 과장 헐. 그럼 너 대박이네? 준석 그래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 김 과장 뭔데? 준석 아버지가 화나신 것 같아. 김 과장 왜? 준석 설날에 윤희가 실수했거든. 애들이 할아버지 냄새난다고 했는데 윤희가 웃었어. 김 과장 앞에서. 준석 응. 아버지가 다 들으셨어. 김 과장 에휴. 준석 지금 완전 화나신 것 같아. 요양원 가라고 했더니 차갑게 나가시더라고. 김 과장 그럼 상속은? 준석 모르겠어. 작은 형한테 다 갈 수도 있어. 작은 형이 모신다고 하거든. 김 과장 그럼 큰일이네? 준석 그러니까. 300억인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준석이도 다 알고 있었구나. 어르신, 큰아드님도 며느리의 행동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그 자식이. 어르신,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추가 조사 보고서 마이너스 중대 범죄 행위. 이윤희 및 박준석 2024년 8월. 박종만 어르신 명의로 대출 시도. 금액 30억 원. 담보 강남구동 빌딩. 방법 인감도장 위조. 진행 상황 은행에 본인 확인 전화로 사기 발각. 증거. 위조된 인감증명서 복사본 확보. 대출 신청서 박종만 도장 날인 마이너스 위조. 은행 통화 녹취록. 은행 직원 박종만 고객님, 빌딩 담보 대출 30억 원 신청하셨나요? 박종만 아니요, 저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은행 직원 그럼 사기일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며느님이신데. 박종만 뭐라고요? 결과 은행에서 경찰 신고 진행. 현재 상태 경찰 조사 중 사건 번호 마이너스. 며느리가 어르신 도장을 위조해서 30억 원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뭐라고요? 기억하시나요? 작년 8월에 은행에서 전화 온 거?
그때가 떠올랐어요. 작년 8월 중순쯤 은행에서 전화가 왔었죠. 대출 신청하셨냐고. 저는 안 했다고 했고 은행에서는 사기인 것 같다고 했었어요. 그때 며느리였구나. 어르신,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문서위 조제, 사기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제 온몸이 떨렸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어르신, 큰아드님도 공범입니다. 통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윤희 여보, 시아버지 도장으로 대출 받을 수 있을까? 준석, 뭐? 그건 범죄야. 윤희 알아. 근데 30억만 있으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잖아. 준석. 윤희 여보, 시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 돈이잖아. 미리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준석, 하지만. 윤희 여보, 나 사채 이자 때문에 미쳐. 제발. 준석. 알았어. 해봐. 근데 들키면 안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네, 어르신. 복수하겠습니다. 300억으로. 이 냄새나는 몸으로.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상민 변호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우선 유언장부터 작성하시고 그 다음 단계적으로 복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가요? 합법적으로만 하겠습니다. 불법은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법 안에서 처절하게 복수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외모 변신. 어르신, 300억 재산의 주인답게 보이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라 저는 압구정동 고급 남성 미용실에 갔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미용실 원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3시간의 관리가 시작됐어요. 머리 염색. 하얀 머리를 자연스러운 검은색으로. 피부 관리. 주름을 펴고 톤을 밝게. 수염 정리. 깔끔하게 다듬어. 손톱 관리. 거칠었던 손톱을 정돈. 3시간 후 거울 속에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이게 나야? 거울 속에는 깔끔한 신사가 서 있었어요. 다음은 옷이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으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직원이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장 좀 보여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브리오니 정장. 780만 원. 에르메스 넥타이. 45만 원. 페라가모 구두. 180만 원. 롤렉스 시계. 1200만 원. 루이비통 서류 가방. 350만 원. 총 2555만 원. 카드 됩니다. 네, 사장님.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300억 재산의 주인 박종만 회장이 서 있었어요. 다음 날 2월 15일. 저는 큰아들 준석을 불렀어요. 아버지, 왜 부르셨어요? 준석이가 카페로 왔을 때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맞으세요? 그래, 나야. 완전히 달라지셨는데요? 앉아라. 준석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준석아, 너 기억하니? 네? 10년 전 내가 결혼할 때 내가 뭘 해줬지? 아파트 사주셨죠. 15억 원을 보탰어. 그 돈으로 도곡동 아파트 샀지.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아파트 명의가 누구니? 제 명의요. 아니야. 등기부등본을 펼쳤어요. 소유자 박종만. 내 명의야. 아버지. 이게 무슨. 준석아, 나는 내 명의로 해줬다고 생각했어. 근데 확인해보니까 내 명의더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준석이 명의였어요. 하지만 박상민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통해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뒀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 집 이번 달 말까지 비워라. 아버지. 준석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아버지, 지훈이랑 지아는 어떡하고요? 애들 학교는?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해.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준석아, 너 작년 8월에 뭐 했지? 준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 그게
내 도장 위조해서 30억 대출 받으려고 했지? 아버지, 그건 윤희가. 너도 알고 있었어. 녹취록 다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윤희 여보, 시아버지 도장으로 대출 받을 수 있을까? 준석 뭐? 그건 범죄야. 윤희 알아. 근데 30억만 있으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잖아. 준석. 알았어. 해봐. 근데 들키면 안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준석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발. 준석아,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이제부터. 아버지. 그리고 이거.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너희 부부가 작년에 내 명의로 신용대출 8천만 원 받았지? 그건. 이것도 사기야. 고소할 거야. 아버지, 제발. 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건 내 문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달 안에 집 비워.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간다. 아버지. 준석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손 떼지 마. 냄새나는 아버지 손.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준석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2월 20일. 저는 두 번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윤희의 SNS 캡처본을 모았어요. 시아버지 진짜 냄새남 키우키우키우. 애들이 할아버지 피함. 당연하지 키우키우. 빨리 요양원 보내고 싶음. 시아버지 재산 300억이래. 대박 키우키우키우. 이 캡처본들을 친척 단체 카톡방에 보냈습니다. 박씨 문중 카톡방 회원 83명. 저는 메시지를 올렸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종만입니다. 제 큰며느리 윤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캡처본 12장을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카톡방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윤희가 정말 이랬어? 300억을 노렸구나. 폐륜이네. 종만이 형님 괜찮으세요? 이혼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5분 만에 300개가 넘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은 며느리 윤희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윤희가 자주 가는 강남역 카페로 갔어요. 카페 라운지 36. 윤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여기서 친구들을 만난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해뒀었습니다. 오후 3시 10분 윤희가 친구 4명과 함께 카페에 들어왔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들이 자리 잡자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실례합니다. 윤희가 고개를 들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윤희 시아버지 박종만입니다. 친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네? 시아버님이시라고요? 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제 며느리 윤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친구들이 서류를 봤어요. 윤희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시아버지 진짜 냄새남 키우키우키우. 빨리 요양원 보내고 싶음. 300억 상속받으면 우리 강남 부자.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윤희야, 이게 뭐야?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언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건 며느리가 제 도장을 위조해서 30억 대출을 받으려 한 증거입니다. 위조된 인감증명서 4본을 보여줬어요. 현재 경찰 조사 중이고 곧 구속될 예정입니다. 친구들이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윤희야, 이게 사실이야? 언니. 아니. 난 너랑 더 이상 못 만나겠어. 한 친구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도 가야겠다. 나도.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어요. 윤희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윤희야, 넌 내가 냄새난다고 했지. 아버님, 그건 제가 잘못. 손주들한테 나 피하라고 가르쳤지. 윤희야, 이게 천벌이야. 저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언장. 내 재산 300억 중 내 남편 준석이한테 가는 돈은 30억이야. 법정 유류분. 아버님. 270억은 작은아들 준호한테 간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그리고 윤희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곧 이혼할 거야. 네? 준석이가 내 명의로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또 받았어. 너 몰래. 그 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 뭐라고요? 윤희가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확인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부부는 공동 채무자야. 내가 갚아야 해.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윤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3월 1일 박상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어떤 건인가요? 노인학대 문서위조 사기 미수입니다. 고소장 3부를 제출했어요. 피고소인 1 윤희 며느리. 혐의 노인학대 정서적 학대, 문서위조, 사기 미수. 피고소인 2 박준석 큰아들. 혐의 노인학대 방조 사기 미수 공모.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녹취록, SNS 캡처본, 위조된 서류, 은행 기록 등이 들어 있었어요. 경위님, 제가 75살 노인이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내쫓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3월 8일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종만 어르신 피고소인들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증거가 명확합니다. 특히 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는 현행범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났습니다. 며느리 마이너스 아들, 시아버지 재산 노리고 도장 위조. 300억 대출 시도. 뉴스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슬픔이 아니라 허무함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3월 15일 구치소 면회실. 저는 큰아들 준석을 만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준석이가 앉아 있었어요. 수갑을 차고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아버지. 준석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아.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준석아, 넌 내가 냄새난다고 했지. 아버지. 요양원 보내려고 했지. 재산 때문에. 아버지, 제가 미쳤었어요. 빚 때문에. 윤희 때문에. 변명하지 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석아, 난 너를 키우느라 40년을 일했어.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왔어.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어. 아버지. 내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아파트 돈. 모두 내 피와 땀으로 번 돈이야. 죄송합니다. 그런 아버지한테 넌 뭘 했니? 준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냄새난다고 했어. 요양원 보내려 했어. 도장 위조해서 30억 훔치려 했어. 아버지. 제발. 준석아,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어. 5년 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어요. 폭도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준석아. 넌 왜 그랬니? 4월 1일 법정.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이윤희, 노인학대죄로 징역 1년 6개월, 문서위조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3년, 합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준석, 노인학대 방조 및 사기미수 공모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쿵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석이와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손주들도 방청석에 와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지아. 두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훈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이가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할아버지 냄새난다고 해서 죄송해요. 엄마가 그러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피하라고. 알아. 할아버지, 우리 어떡해요? 엄마 아빠 감옥 가면. 저는 지훈이를 안아줬습니다. 너희는 작은 할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 네? 작은 할아버지한테 다 말해뒀어. 너희를 잘 돌봐주실 거야.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이제 다른 삶을 살 거야. 할아버지. 지훈이가 제 옷을 붙잡고 울었어요. 저는 지훈이를 떼어내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마지막 단계. 심리적 저주. 4월 10일 저는 준석이네 옛집으로 갔습니다. 이미 명의는 제 것으로 돌아온 상태였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저는 거실에 홀로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준석이가 여기서 살았구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 윤이었습니다. 보석으로 나온 모양이었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니?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윤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윤희야 일어나. 아버님, 넌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저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요? 이혼 서류야. 네? 준석이랑 이혼해. 그게 너한테 최선이야. 아버님 저는 이혼 못해요. 애들도 있고. 애들은 준석이가 키울 거야. 아버님, 윤희야, 넌 4년 6개월 징역을 살아야 해. 그동안 준석이도 3년을 살고. 나오면 둘 다 40대 중반이야. 그때까지 기다릴 거니? 아니면 새 삶을 시작할 거니?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택해. 여기 사인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4년 6개월 후에 아무것도 없이 나오든지. 아버님, 위자료는요? 없어. 내가 가해자야. 오히려 내가 토해내야 해. 윤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님, 너무하세요. 너무해? 내 도장 위조해서 30억 훔치려 한 게 누군데? 손주들한테 나 피하라고 가르친 게 누군데?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 윤희가 펜을 집었어요. 이혼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윤희야. 네, 넌 언젠가 늙어. 그때 내 며느리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그게 천벌이야. 평생 오늘을 기억하며 살아. 윤희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5월 1일.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재산을 정리했어요. 유언장. 작은 아들 박준호 270억 원. 강남 빌딩 180억. 성남 공장 부지 85억. 예금 5억. 큰아들 박준석 30억 원. 주식 및 예금 일부 법정 유류분. 손주 박지훈 박지아 각 5억 원. 성인 되는 날 지급. 조건 대학 졸업 및 정상적 직장 생활. 나머지는 모두 재단에 기부. 5월 15일. 저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박종만 노인인권보호재단. 목적. 노인학대 피해자 법률 지원. 노인인권 교육 및 캠페인.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초기 기금 100억 원.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기자들, 봉사자들, 피해 어르신들. 박종만 이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올해 75살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 전까지 저는 냄새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손주가 저를 피했고 며느리는 웃었고 아들은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청중이 숙연해졌어요. 300억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복수했습니다. 법적으로 철저하게. 하지만 복수가 끝난 지금 제가 느끼는 건 허무함입니다. 돈을 지켰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는 ATM이 아닙니다. 자식은 상속자가 아닙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작은 아들 준호가 다가왔어요.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야. 아버지 이제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제가 평생 모실게요. 고맙다 아들아. 준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며느리와 손주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할아버지. 오 우리 손주들. 이번엔 아무도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그래.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5월. 재단은 크게 성장했어요. 전국 20개 지부, 직원 100명, 연간 지원 건수 5,000건. 많은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편지가 왔어요. 이사장님께. 저는 인천에 사는 78세 할머니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학대했는데 재단 덕분에 법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구나. 그해 가을 준석이가 출소했습니다. 3년형을 2년 6개월 만에 마쳤어요. 저는 교도소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보냈어요. 큰아들에게 이걸 전해주세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현금 1,000만 원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준석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넌 출소했을 것이다. 나는 내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다. 법정 유류분 30억과 2,000만 원이 전부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라기 때문이다.
300억을 물려받으면 넌 또다시 돈의 노예가 될 것이다. 1,000만 원으로 새 삶을 시작해라. 일을 해라. 땀 흘려라. 가족을 사랑해라. 그렇게 10년을 살아라. 그때 내가 진짜로 변했다면 나는 너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내 인생을 다시 살아라. 아버지. 2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8년 봄. 저는 79이 됐어요. 건강은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재단 일을 하고 손주들과 놀았어요.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준석이었어요. 2년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었어요. 준석아. 아버지, 그동안 제가 뭘 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앉아라. 준석이가 앉았습니다. 저는 출소하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으로 월세방 얻어 살았어요. 그래.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준석이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배어 있었어요. 1년 후 편의점 점장이 됐습니다. 월급 250만 원. 지금은 세계 편의점을 관리하는 지역 매니저입니다. 월급 400만 원. 잘했구나. 아버지,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아버지가 40년간 어떻게 사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준석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는 준석을 안아줬습니다. 준석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버지. 넌 다시 내 아들이야.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큰아들 준석, 작은아들 준호, 며느리들, 손주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건배해요. 그래, 건배. 모두가 웃었어요. 준석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얘기하자. 아버지, 제가 편의점에서 번 돈으로 아버지께 드릴 게 있어요. 준석이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니? 3년간 모은 돈 3천만 원입니다. 받아주세요. 준석아.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1,000만 원, 3배로 만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용서됐습니다. 2030년 봄. 저는 81살이 됐습니다. 재단은 더욱 커졌어요. 전국 신계지부, 직원 300명, 연간 지원 1만 건. 어느 봄날 아내 묘소에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여보, 나왔어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처음엔 복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교육이었어요. 준석이가 변했어요. 진짜로. 손주들도 이제 저를 안 피해요. 재단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행복해요. 냄새나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당당한 박종만으로 살고 있어요. 300억은 지켰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요. 꽃잎이 제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300억 덕분에 저는 제 존엄을 되찾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요, 당신. 정말 잘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냄새나는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종만. 75에 시작한 복수. 81살에 완성한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고 세상을 돕는 한 사람의 당당한 인간이었습니다. 벚꽃은 계속 흩날렸습니다. 새하얀 꽃잎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끝.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노인 냄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혐오의 대상이 아닙니다.